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 사냥꾼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지주 기업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서는 회사의 개요 및 업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영상을 놓치신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둘 예정이오니 보고 오시면 이번 영상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확인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금융감독원 대표 기업 공시 채널인 카인드에서 발췌한 자료이며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은 저의 블로그에도 해당 자료를 업로드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지주회사의 연결 재무제표 관련 감사 의견 및 재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맨 파란색 밑줄 친 내용을 보시면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 의견이 적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사 의견은 총 4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적정, 한정, 부적정, 거절입니다. 저희가 분석하는 기업의 대부분은 적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정이 아니면 이미 뉴스 기사와 주가에 영향을 미쳐 관리 종목으로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정이라고 해서 기업의 성과가 양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계 기준에 맞춰 기업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잘 표현했는가에 따라 감사 의견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감사 의견이 적정이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 해당 여부가 있습니다. 당해, 직전 모두 미해당이라고 적시되어 있네요. 만약 이 부분에서 해당이라고 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내용을 찾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는 기업의 존속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적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역시나 미해당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연결 재무제표 내용을 보면 자산, 부채, 자본, 비지배 지분 자본 총계, 자본금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산은 약 550조 원에 달하며 부채는 510조 원, 자본은 41조 원, 그리고 자본금은 약 2조 7천억 원입니다. 여기서 딱 보았을 때 부채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잠식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본 잠식은 자본 총계가 자본보다 작아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본 총계가 분자에 있고 자본금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100보다 큰 상태여야 자본 잠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1433.8%에 달하니 자본 총계가 자본금의 14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본 잠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점은 자본 총계의 경우 비지배 지분을 제외한 자본 총계를 쓴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매출액의 경우 2019년 할애 43조 원을 벌어들였으며 영업이익은 5조, 법인세 비용 점 계속 사업이익은 4조 9천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3조 6천억 원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신한지주는 약 39개의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신한지주의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비지배 지분을 제외한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이오니 진정한 의미의 당기순이익은 그 아래에 있는 3조 4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결 대상 종속회사 수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39개이며 주요 종속회사 수는 1개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종속회사는 어디일까요? 저번 시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한은행입니다. 방금 전 표는 신한금융지주의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몰라 신한금융지주의 별도 재무제표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감사 의견은 역시나 적정입니다.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 의견에도 문제가 없네요. 자본총계 대비 자본금 비율을 살펴보면 약 822%로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약 8.2배가 큰 수치이니 자본 잠식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전 차감 계속 사업이익, 당기 순이익 또한 조 단위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간색 밑줄에 당의 법인에 제출하는 감사 보고서상의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피셜한 자료이지만 아직 최종본은 아니란 뜻이 됩니다. 다행히 기업의 재무상태표 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여 일부 수치가 조정된다고 해서 기업이 관리 종목 또는 상장 폐지가 될 상황은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을 듯 하지만 최종 재무제표는 꼭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사 보고서 내용에 수치의 단위는 전부 100만 원입니다. 단위가 너무 커서 읽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일전에 찍어둔 숫자 읽는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른쪽에 링크를 확인해 보시죠. 이제 연결 재무 상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자산은 552조이며 그중 28조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약 53조에 달하네요. 이는 신한금융지주에 속한 모든 회사들이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연말 기준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약 53조에 달한다고 하니 규모가 상당하네요. 그 아래에 보시면 상각 후 원가 특정 대출 채권을 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이 만약 기업과 가계에 대출금을 주고 그것을 담보로 부동산, 유가증권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대출 채권으로 기입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323조는 현재 자산 552조 중 323조가 대출 채권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형자산의 경우 약 4조가, 무형자산의 경우는 약 5조 5천억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채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장에서 제가 자산은 약 550조 원에 달하는데 부채가 510조 원에 달한다고 말씀드리며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너무 큰 게 아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제조기업의 경우 부채의 비율이 너무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한금융지주와 같은 금융업에서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부채 바로 안에 있는 예수부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부채란 미리 받은 부채란 뜻으로 우리와 같은 일반인이 은행에 가서 맡긴 돈은 예수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좀 더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예수부채란 은행, 증권 등의 금융회사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달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부채가 많을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부채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 가계의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로 장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 부채는 총 510조이지만 예수부채가 약 300조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부채가 단순히 높다고 해서 회사는 위험하네 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부채를 더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신한금융지주가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한다는 뜻이고 긍정적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아래에 있는 충당부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충당부채란 무엇일까요? 미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해 미리 비용으로 처리 반영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최근 현대기아차는 세타 엔진과 관련하여
약 3.6조의 충당 부채를 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3.6조는 비용 처리가 되며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한금융지주는 충당 부채가 왜 증가하였을까요? 좌측 상단을 보시면 임대하여 들어간 은행 지점에 원상 복구를 위한 복구 충당 부채,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충당 부채 등을 잡아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자본 부분을 살펴보시면 약 1조 정도의 자본 조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하단의 주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자기 회사 취득을 위해 4,400억 원을 사용하였고, 종속회사 자녀 지분 인수 약정 금액으로 약 200억 원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주식 매수와 종속회사의 자녀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먼저 사용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자본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주식이 차후에 스톡옵션, 소각 등 여러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자본 조정 아래에 회사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은 2019년 기준 약 25조 원에 달합니다. 작년 대비 약 2조 6천억 원 정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의 유보금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사업 확장 시 충분한 실탄이 될 수 있다는 점, 더불어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BIS 비율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IS 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인 BIS가 정한 은행 위험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BIS 비율은 위험 가중 자산을 분모해 자기 자산을 분자해 두고 그 비율이 8% 이상일 때 해당 은행이 건전하다고 말합니다. 은행이 건전하면 재무 건전성이 튼튼해지지만 그만큼 대출이 엄격해진다는 뜻이 되므로 신용도가 낮은 가계,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반대로 BIS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 은행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짐을 뜻하므로 은행의 대외 신뢰도의 하락으로 귀결되게 될 것입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좌측표를 보시면 총 자본 비율이 약 15.91로 BIS 건전성에 크게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신한지주의 주요 종속 회사인 신한은행의 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이익을 먼저 살펴보시죠. 17기부터 영업이익은 꾸준히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법인세 비용 전 차감 순이익, 당기 순이익 또한 3개년도 연속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영업 활동을 잘 해내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단의 기본 주당 순이익을 보면 19기 기준 주당 약 7천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올해 기본 주당 순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내년이 되어서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주가가 33,000원인 것과 주당 순이익이 7,000원 선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여전히 저퍼로 판단해 볼 수 있겠네요. 유무형 자산의 변동 여부입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경우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형자산은 4조, 무형자산은 5조 5천억 원인데 이는 각각 전체 자산의 1%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우선 유형자산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형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토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리스 사용권 자산, 즉 은행이나 금융투자의 영업정에 리스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무형자산의 경우에도 기업의 영업권이 5천억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권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보시면 17기에는 플러스, 18기에는 마이너스, 그리고 19기에는 다시 플러스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기에 마이너스가 난 이유를 살펴보시면 오른쪽 표에 10. 상각 후 원가 측정 대출 채권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18기에는 약 27조 원에 달하는 대출 채권이 있었지만 이것이 19기에는 약 18조로 줄었다는 것은 약 9조에 달하는 대출 채권이 회수됐다는 뜻이 됩니다.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며 단기 순이익가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익의 질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 19기의 경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약 7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인 4조 9천억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 흐름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약 4배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적극적으로 투자활동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2.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증가에 따라 2019년도에는 약 6조 7천억 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로 표현이 됐고 4.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의 유가증권의 취득을 보시면 약 46조 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금 흐름 또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8번째, 상각 후 원가 측정 유가증권의 취득을 보시면 전년 대비 2배인 약 12조 원을 취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 덕분에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의 폭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으며 기업이 가진 자본으로 투자를 하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4. 사채 발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배당금 또한 1200억 원 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주식의 취득에서 약 4400억 원을 지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전체적인 현금 흐름은 플러스로 기초의 현금성 자산은 약 8조 1000억 원에 불과하지만 기말에는 약 8조 5천억 원으로 4천억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연결 재무제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재무제표 관계도입니다. 우선 좌측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약 3,900억 원의 증가가 보여지고요. 따라서 기말 현금이 8조 5천억 정도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자산 하위 항목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일치하는 양상을 지난 시간에 확인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신한지주의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 자, 이제 해당 회사에 대한 심플리 월스트리트의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스노우플레이크 애널리시스를 볼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신한지주는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며 배당률이 높습니다. 다만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큰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 신한지주와 금융산업 그리고 시장 전체의 이익 성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좌측 부분의 5년간 이익 성장을 살펴보면 신한지주는 7.2%, 금융산업은 3.0%, 시장은 4.9%로 아웃퍼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년의 경우엔 시장 수익률보다 밀렸는데 아무래도 정부의 가계대출 제한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ROE를 살펴보시면 약 7.8%로 산업평균 6.0%보다 소폭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미래 단기 순이익 및 매출 성장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시장 전반의 단기 순이익 성장률은 30.9%를 예상하는 반면에 신한금융이 속한 산업은 5.0%, 신한지주는 3.5%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더 큰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기저효과로 인해 시장 수익률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을 땐 과거의 금융산업이 시장보다 아웃퍼폼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미래의 RO의 경우 회사의 경우 7.7%, 산업의 경우 6.0%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금융주들은 최근 PBR, 즉 장부 가치보다 못한 시장 평가를 받고 있다고들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회사는 0.4배, 시장은 1.3배로 신한금융지주의 유무형 자산을 다 팔면 지금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시가총액보다 약 2.5배 이상의 값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PER을 보아도 4.9배로 시장의 18배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EGR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터 린치는 PEGR을 퍼는 현재 저평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지표에 불과하지만 미래의 성장 가능성, 즉 EPS 증가율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평가 도구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주당 순이익과 EPS 상승률을 함께 고려한 PEGR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터 린치는 PEGR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매수, 1.5 이상이면 매도하기를 권했다고 하네요. 신한지주의 경우 PEGR이 1.4배로 매도를 권장하는 1.5에 살짝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PER 자체로는 훌륭하지만 금융지주의 성장 가능성에는 퀘스천 마크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배당 수익률을 시장 수익률과 비교한 표입니다. 좌측을 보시면 신한금융지주는 현재 약 5.4%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의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약 0.8%로 6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신한금융지주의 배당 수익률만 보고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뜻이 됩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2011년도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에 있을 배당의 규모와 주당 배당 수익률에 대한 것을 그래프화한 것입니다. 디비든드 퍼 쉐어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쯤에는 배당 수익률이 6.5%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를 장기간에 두고 보면 K거가 약 7에서 8%인 점을 감안할 때 배당 수익률만으로 6.5%를 받는 것은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좌측은 현재 배당 성향이 27% 그리고 2023년쯤에는 1% 증가한 28%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유수 금융 지주사들과 같이 배당 성향을 4에서 50%까지 끌어올리도록 주주들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신한지주 또한 외국인의 주식 소유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죽 서서 외국인에게만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비판도 나올 것입니다. 애널리스트의 기업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은경환 애널리스트의 기업 보고서입니다. 신한지주의 적정 주가는 36,000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상승 여력은 19.2%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시죠. 우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3분기 순이익이 1.14조 원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27.3%가 높게 상회됐다는 점, 주주 환원 정책을 위해 주식수는 늘었지만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배당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0년 11월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신한지주도 해외 유수 금융 기업들과 발을 맞추기 위해 배당 성향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 1년에 한 번 배당하는 것을 반기 또는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하고 있다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너무 저평가받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조치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림 1에 님을 살펴보시면 17년 1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이자 이익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율은 떨어지지만 그 떨어지는 폭에 비해 가계, 기업에서 빌리는 대출금 상승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른쪽 표를 보시면 17년부터 가계 기업의 대출 상승률은 연간 2.1%로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가계나 기업에서 보면 이자 부담이 적어질수록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서라도 은행에서 빚을 내어 기계장치를 사거나 집을 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경환 애널리스트는 지속적으로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하였지만 적정 주가는 괴리율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신한지주는 비은행 비중 확대를 위해 국내외 인수 합병 및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성장 발굴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재무제표 자체는 너무 훌륭합니다.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25조에 달하며 코로나 사태에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을 냈다는 점은 플러스 요인입니다. 더불어 현재 저평가 상태로 향후 배당금 환원 정책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 규제로 인한 대출 상한으로 신한지주의 주요 종속 기업인 신한은행이 얼마만큼의 여파를 받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